자, 관료주의를 깨려면 어찌 되느냐? 일단 관료주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적으로 지적돼요. 한국이 관료주의가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게 도리어 그때는 임명직이 군발이들 임명직을 많이 내렸어요. 정무직도 많이 내리고 거꾸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에서 정무직이나 정책 핸들하는 거는 군발이들을 많이 내렸어 도리어. 그래서 웃긴 거는 그때는 도리어 고공단의 횡포가 도리어 적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건 아닌가?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예산 규모도 작고 나라의 사이즈도 작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관료주의가 문제되는 건 나라도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런데 위에서 옥상옥으로 있던 놈들이 다 사라지고 지네들이 대빵이 된 거예요. 정치하는 애들도 따까리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걔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애들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균형 있게 하겠다. 전문성이란 건 뭐예요? 내부 승진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뽑든지 이런 이야기.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고 정치적 책임성은 임명직이나 선출직이에요. 두 개가 조금 스펙트럼이 달라요. 우리도 전부 다는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후자 같은 경우 우린 거의 없기 때문에 후자는 일단 일정 부분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 전자의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과제가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경력직하고 직위제 이걸로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경력직은 이제 내부에서 올라가는 거. 직위제는 외부 채용이든 아니면은 임명을 하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국가마다 스펙트럼이 좀 달라요. 특히 영미 쪽은 개방형을 많이.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경력제를 많이 원용을 한다. 한국은 경력제 중에서도 아주 폐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정치 임명을 통해서 관료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관료를 통제를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나라가 되고 있죠. 정당에서 국민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이 지금 관료를 통제를 못하는 상황. 이거는 나라가 반풍이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국장 정도까지를 반드시 임명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단순히 아까 장관이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까지 전부 다 밑에서 올라오는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는 1급 실국장까지는 전부 다 임명을 해가지고 장관이 같이 자기 한 팀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요 장관을 국회의원을 하나 넣어도 장관 지비서관 한 사람 뽑는 거 보좌관 한 사람 뽑는 거 말고는 손도 못 대요. 한국에서 보면 장관이 너무 빨리 자주 바뀌는데 독일은 10몇 년, 20년 장관들이 있는데. 그거는 독일은 있잖아요. 일단 장관 자체하고 수상하고 둘이 맞먹잖아요. 왜냐? 둘 다 같이 국회의원이고 당 내에서 장관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장관 자체가 자기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 당 내에서. 그렇게 자주 바뀌었고 전문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한다고 관두고 선거한다고 관두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대법원의 장관이 특히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간 애들이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처 자체를 장악을 못해서 겉돌다가 길게 있으나 짧게 있으나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길게 있으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더라도 외부로 나오면은 그 사람이 또 정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실국장 출신이라고 정치하지 말란 법도 없고 차관도 정치하지 말란 법도 없고 장관도 정치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다시 또 장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내각 책임자 하에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정치 임명이 많을수록 선출직의 통제가 강해 관료 자율성을 막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관료 자율성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관료가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선출직이 관료 사회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냐. 여기 리볼빙 도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사 간의 이동이 활발해요. 들락날락 교수하다가 다시 위원회 들어오고 장관하다가 다시 언론으로 갔다가 뭐 회사 사장도 했다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상위 4,000개가 자그마치 임명직이에요. 여기 개방직을 말하는 게 임명직. 이 중에 그 고공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가 고공단이 아니고 4,000개 중에서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가 고공단이에요. 한 400명 정도가 고공단이다. 400명만 돼도 엄청나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위원회는 빼고, 적어도 여기도 일단 이제 이제 미국의 직위에 대한 건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영국하고 두 개를요. 그래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거의가 아까 장관 책임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장관은 전부 다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 장관은 무조건 하고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일단 나는 장관은 우리나라도 가능하면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역량도 키울 겸, 그 다음에 정치적인 책임성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그게 관료가 들어오면은, 정통 관료 출신이 들어오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직 하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개파이 됐죠. 장관이 이상한 놈들 다 뽑아갖고. 완전히 그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애들만, 딸랑딸랑들만 와가지고 지금 전혀 이 전문성은 하나도 없고, 딸랑딸랑밖에 못해요. 완전 말도 안 되지. 미국 제도는 본받을 제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다른 때는 안 그랬어. 아니 진짜 다른 때는 안 그랬어.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 아니 옛날에 봐봐요. 국무장관 같은 경우 힐러리가 하고 특히 아니 미국의 국무장관들은 대단히 뛰어난 능력들을 가진 애들이 많이 했어요. 외교 능력도 있고 다른 부서도 보통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 의회 상원 의원들 이런 애들이 많이 직위들을 했는데 요번에는 트럼프 요번에 들어와서 무조건 지 딸랑이들을 다 집에 있는 바람에 이야기가 다르진 거죠. 지금 같은 경우하고는 이게 미국의 일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알고 이제 대통령이 지 맘대로 뽑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지 맘대로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 맘대로 뽑았죠. 자, 여기는 프랑스도 상위직이 700개는 정부 재량 임명이에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외부 경력자를 많이 뽑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위직위는 정부 재량 임명이다.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최상위 2개 계층은 장관의 신뢰로 임명 해임이 가능하다. 이게 아까 실장이나 국장이나 뭐 이런 그 차관부터 이거는 장관이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관료 견제 효과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장관이 신뢰하지 않는 관료는 즉시 교체 가능하고 관료 자율 과잉을 방지한다 하는 정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야. 모르면. 이런 원칙들을 왜 독일이 내세우는가?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관료의 자율 과잉 이런 말을 방지해야 된다. 자, 일본도 요게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일본 관료들이 기가 셌잖아요. 옛날에는 잘난 체 많이 하고 동경대 나왔다고 빵빵거리고 걔들도 기수 문화가 엄청났거든. 그걸 일거에 2014년에 깼어. 아베 때 아닌가요? 아베? 그렇지. 2014년에 개혁을 많이 해요. 아베 때. 아베가 알고 보면은 개혁을 많이 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아베 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국기 정도 아베가 먼저 한 거예요? 아베를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데 아베가 그 실질적으로 행정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이전에 임금도 많이 올렸어요. 임금도. 그래서 70% 됐다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낮은 임금이 제일 높은 임금과의 격차가 80대 100이 됐다니까. 거의 70대 100, 80대 100. 우리나라는 30대 100이잖아. 자, 그래서 보십시오. 부장관, 국장급은 무조건 장관이 임명한다. 돼 있잖아. 그 일본은 기본 장관은 전부 다 의원 내각제니까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차관도 임명한다. 그러니까 여기 차관, 그 다음에 그 국장급을 임명한다는 걸로 아예 14년에 고정을 시켜버린 거야. 이게 그 관료 자율 과잉 이게 추세인 거야. 그걸 막는다라는 게 나름대로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원칙을 정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물론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지 맘대로 뽑을 수 있지. 안에서 올라온 사람을 뽑아도 되고 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장관이 뽑는다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비교 요약 해놨잖아요. 요거는 보시고 공통 목표가 다 그래. 능력 있는 관료를 충원하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통제가 안 되잖아. 관료주의를 막는 방법. 능력 있는 애를 뽑자. 능력 있는 애를 뽑으려면은 내부 성질만 갖고는 능력 있는 애를 못 뽑죠. 민간한테도 개방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거다 플러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애 뽑는 거는 내부와 외부 잘 돌리자는 거고,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되느냐? 임명직. 왜냐면 정치적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고위직을 뽑아서 걔도 한꺼번에 정치적 책임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그래도 많이 했네. 자, 이제 영국의 개방직하고 미국의 임명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국의 영국은 상당히 여기 개방직에 대한, 개방직이 거의 50% 이상 되기도 해요. 개방직에 대해서 웬만한 자리는 개방직을 뽑고, 심지어는 민간 경력이 보면 제일 밑에 보면은 민간 경력이 최근 강력히 우대되는 추세입니다 라고 했는데, 고공단 중에 신규 임용 중에 14%가 민간 출신이에요. 아예 고공단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뽑을 때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에다가 이력서 내면은 그 다음에 심사를 해줘요. 심사할 때도 여기 5가지 요소 요걸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특정 활동 주제에 대한 지식 숙련도를 의미하는데, 이게 출처는 안 따진다는 거야. 출처가 뭐냐? 공공이냐 민간이냐 어디서 경력을 얻었느냐는 안 따진다는 거야. 대신에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몇십 년 일했다. 특정한 영역에서 그것도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노란 줄 중에 스트렝스는 턱걸이로 뽑는 겁니까? 어디요? 그 노란 줄 석세스 프로파일이. 이거요? 예. 스트렝스는 꼭 턱걸이나 아이, 설마. 김문수가 아주 유리하겠는데. 스트링이 아니고 스트렝스. 그러니까 의미를 뭔가 강점이 있겠죠. 네. 장점. 피지컬 스트렝스는 아닌 거야. 그건 아니고. 그 요중에 비헤이비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네. 비헤이비어를, 그러니까 인성 같은 것도 체크하고 능력도 체크하고 기술도 체크하고 특히 이제 경험을 체크할 때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능력주의하고 공정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참여해서 보십시오. 제가 어쨌든 그래서 예를 찾아봤어요. 예를 이걸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예 예를 찾아봤어. 예를 들어서 보자. 감사 관련 국장직을 하나 뽑는데 어떻게 뽑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민간 회계사하고 공공기관 감사직 했던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뽑니 하고 물었더니만 이렇게 공통 필수 자격이 있냐 이런 거 따지고 민간 회계사가 여기서 저기 대형 클라이언트 다수 감사 경험이 있으니 이것도 강점이 되고 그다음 공공기관은 공공회계 기준에 따라서 뭐 의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 뭐 규제를 준다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최근 5년 내 대규모 감사 리더십 이런 게 앞에 나선단 말이야. 그럼 민간이 유리해. 현실적으로 큰 회계법인에 있던 애들이 이럴 경험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그렇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은 민간이 뽑힌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가 나은가 이 역할을 놓고 최고의 성과를 낼까? 이거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직위가 있으면은 직위에 대해 사람을 뽑는 거야. 사람을 뽑아놓고 직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직위들을 나중에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하죠.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올릴 때 뭐 꼭 그 직위에 맞아 올라가나? 특별하게 실국장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라도 기재부 내에서라면은 이쪽 갔다가 저거 특히 순환직이라 그러면서 여기 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들의 특성화된 전문적 경험들을 중시 여기지. 한국은 순환을 엄청나게 웃긴 거는 지방에 가도 순환을 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쪽에 있다가 갑자기 재무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긴다고요. 근데 건축하던 애는 그래서 계속 건축 쪽으로 있는 게 좋고 재무 쪽에 있는 애는 재무나 회계 쪽에 계속 있는 게 좋은데 이걸 돌려요. 그러면은 경험 쌓이기도 전에 옮겨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외청 상담. 보자, 여기 보면은 A에 보면은 정부 출자기관 연구기관에 이사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제 설명을 또 찾아봤고요. 요것도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산림청 같은데 이런 데도 그 위원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진흥법기관 진흥청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체어가 그 장관한테 일단 그 추천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데를 위에서 이제 이런 데를 주로 내리죠. 외청 같은 데를. 알고 보면은 이미 뽑혀 있더라. 내정자가 있죠. 나는 가서 괜히 가서 덜러리 섰네. 영어 인터뷰까지 했는데 덜러리 섰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원래 내가 된다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장관이 그새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딴 애를 찍어 내리내가지고 말하고요. 그래 이 다 그래. 지금 B, C, D가 전부 다 여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하고 달리 그 생각보다 객관적인 조직들에서 제가 전번 시간 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뭐 국영 그 병원에 뭐 병원장을 뽑을 때 내부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 소속 안 된 사람도 와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은 와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보다 어쨌든 저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거 하는데 공청회가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건데 비해서 공청회 했을 때 공청회는 공청회고 그 결정은 따로 하잖아. 우리나라는 공청회는 핑계 삼아 하는데 요식행위? 근데 캐나다는 이런 데 가면 공청회에서 나온 것 자체가 결정적이야. 특히 공청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다 나와요. 거기서 막 피튀기게 붙어.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 이해관계가 마구마구 바뀌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요. 우리하고 차이 나는 점은. 한 번만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갖고 합의 결론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이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안들을 찾거나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내는데 이제 물론 조정자가 있겠죠. 그걸 이제 좌장이라고 해서 움직이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까 우리 재판하면은 판사가 하는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해요. 우리는 그걸 못하죠. 잘. 우리는 밀실에서 한 다음에 그걸 우겨갖고 막 했다고 빡빡대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 그런 훈련이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해야 돼요. 훈련들을. 자, 미국 한번 볼게요. 미국은 임명직이 많다 그랬잖아요. 요걸 한번 비교해보자고. 여기 써놨잖아. 주요 유형과 규모.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하는 임명직이 1200개야. 상원에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리고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게, 임명을 하는데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게 450개에서 600개 되는데, 참, AI는 잘 가르쳐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공단이 이 중에 한 700개 내지 800개 된다는 거야. 4,000명 중에 고공단에 해당되는 게 4,000개에서 700개에서 8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진, 우리는 보좌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스케줄 C라고 하는데, 이거는 1200개, 1500개인데 이거는 장관이든 이런 애들이 지 보좌관을 지가 뽑는 거예요. 이거는 임명도 아니고 임명은 임명이지만 이렇게 다 합쳐갖고 정치적 임명직이 4,000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권 바뀌면 항상 바뀌죠. 그럼 예. 실직하는 경우에 아까 같이 지가 알아서 아까 리볼빙 도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민간에 가고 일자리를 또 미국은 싱크탱크 같은 게 많아요. 그렇지. 학교도 들어가고 헤리티지 대단히. 그렇지. 그다음 언론에도 가고. 정관 예우 받는 경우는 중간 예우도 받을 수 있지. 못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아까 펀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로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능력이지 뭐. 근데 그거는 안 뭐라 해요. 진짜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게 밑에 줄 꺼놨잖아요. 고위공무원단 정치임명 국실 국장급에서 정책조정, 부처간 조정, 주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이 고공단 정치 임명하는 700명, 800명은 이런 사람이라고요. 여기도 무조건 실국장은 임명이다. 자, 미국의 고공단은 8,000명 정도 돼요. 고공단이 우리나라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아까 10분의 1이라 그랬잖아. 임명직은 고공단 중에 임명직은 10분의 1, 700 내지 800명. 근데 전체는 8,000명.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1,500명인데 위원회 이런 거 빼고 나서 150명 혹은 200명. 우리는 한 300명 정도 돼야 되겠다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실국장을 다 커버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흔히 말할 때 비경력 SES 정치임명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SES의 10% 제한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에 걸려갖고 비경력으로 못 뽑는 경우가 생겨. 경력으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숫자가 넘어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시험만 보면은 다 자격 요건이 있잖아. 그 자체가 여기는 시험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자격 조건이나 어떤 식으로 프로토콜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OPM이라고 있어요. 자격심사위원회. 얘들이 다 알아서 해. 첫 번째, 각 부서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차원에서 OPM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두 개의 그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부처면 그 부처 내에서 인사위원회 내에서 사람을 골라갖고 복수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OPM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일단 뽑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내외 비율이 항상 일단 내부 경력자가 7-80% 되더라. 신규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5%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20-30%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SES 중에 이제 고공단 중에 비경력자들이 여기 쓰는 직종병을 전문가가 아니고 리더십 중심의 관리자
이런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국실 단위 최고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수천 명 규모에 대한 인사, 예산, 성과를 관리한다고요. 관리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와 무관하냐? 정치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은 임명이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정책 결정 조정 책임자. 이 사람이 규제, 보조금, 조세 집행 등 핵심 정책 영역에 대한 전략을 수집하고 부처 간, 백악관과 부처하고 백악관관 말이 자꾸 샌다. 정책 조정을 하더라. 이게 그 비경력 SES, non-carrier SES 고공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저기 그냥 그 경력 SES보다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죠. 이런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사, 감독, 집행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얘가 그래. 재무부 같은 경우는 세제, 금융정책국장 이런 사람, 금융정책국장, 세제나 금융정책국장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다음에도 보면 국경관리, 세관, 황관 어쨌든 현장 조직의 최고 책임자. 노동부에서도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의 최고 관리자들은 비경력 SES가 차지하더라. 숫자는 적지만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선출직 이야기,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 근데 저기 중앙에는 선출직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 말고, 거의 없어요. 부통령하고. 그런데 지방 정부에 가면은 선출직 천지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방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어지간한 행정은 지방 주에서 다 해치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주마다 다 틀리고. 그렇죠. 다 다르죠. 하는 것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노는 방식도 다르죠. 그래서 어떤 주든지 간에 주지사는 뽑겠죠. 선출하겠죠. 그리고 부주지사도 선출을 해요. 대부분이. 주지사가 지명하는 게 아니고 러닝메이트로 같이 나와. 그래도 선출되는 거잖아. 주지사가 부주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 사람 못 가는 거예요. 갈아치우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출직이야,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법무장관도 러닝메이트로 나와. 미리. 여기 보면 보세요. 법무장관, 각종 위원회 위원장. 총장이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일부 국장도 아예 선출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아예 처음부터 뽑혀서 러닝메이트로 나와. 나는 요런 사람과 함께 나가요 하고 해가지고 나 뽑아줘 하고. 뭐 섀도우 좀 뭐라 그래요? 그럼 섀도우 캐비넷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은 섀도우 캐비넷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각 책임자에서. 내각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섀도우 캐비넷 내 섀도우 캐비넷이 있어갖고 둘이서 침 튀기면서 싸우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침 튀기면서 싸워요. 내각제 가면은요. 캐나다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 우리 전에 말했잖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야당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제 임명직은 선출직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임명하는 거는 이제 갈아치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밑에서 지원자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출직, 임명직, 그 다음 내부 승진, 그 다음에 개방직, 다른 거예요. 이게 자라라락 다. 이 구분을 해서. 자, 그랬을 때, 일단 보면은, 주지사가 각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죠. 그 다음에 각 주요 위원회, 이사회 위원, 예를 들면 주립대학 이사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걸 갖다가 주지사가 다 임명을 해요. 심지어 주법원판사도 임명해. 판사장이 선출직인 경우는 선출직인 사람이 임명하게. 그 다음에 별걸 다 임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주 밑에 있는 게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카운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군과 같은 아니면 시와 같은 카운티 정부도 보면은 카운티에 타운 같은 게 되는데 카운트 위원회 위원장, 카운트 서기, 보안관, 지방검사
재무관, 세무사, 주치안판사 이런 걸 전부 다 뽑더라. 선출직으로. 그러니까 풀뿌리에서부터는 열심히 뽑아야 돼. 뽑는 거를 일상적으로 하고 중앙은 지 혼자 놀더라도 여기 가면은요 미국이 정치를 잘 못한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내 생활과 관련된 거는 엄청나게 민주주의가 그 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내 생활과 같은 내 피부와 같은 거라서 항상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흔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번에 말했습니다. 보안관. 그 보안관이 예를 들면 주에서 경찰이 오거나 FBI가 오거나 해도 걔가 나를 막아줘야 돼. 내가 뽑은 사람이라서. 걔가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가고 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카운티 공무원들 예. 따로따로 다 선출이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아 이건 다 따로따로 선출됩니다. 따로따로? 아 보안관 따로 뽑아요. 아니 보안관들 그 밑에 재무관, 세무사 뭐 이런 아니 따로 뽑아요. 그래요? 예. 검사를 따로 보는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미국만 검사를 따로 뽑아요. 판사는 많이 뽑는데 네. 검사를 뽑는 거는 미국이 유일해요. 검사를 뽑아. 이제 기본적으로 판사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경찰이 각 단위별로 그 다른 단위 그 윗 단위의 지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 조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카운티 정부의 판사는 주 정부의 판사한테 지휘받지 않아요. 난 몰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저 카운티 주민에게 선출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나의 권한은 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걔한테 지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하면 돼. 그게 핵심인 거예요.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그리고 나를 뽑아준 사람이 나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가 임명직은 임명한 사람이 나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나를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출직은 선출할 사람이 임기를 이미 보장했잖아요. 두 개 다른 거예요. 선출직과 임명직 다르고 그 다음에 임명직과 밑에서 올라가서 내부 승진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고 개방직도 또 다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 왔어요. 결론 공무단인권 우리 이제 보면 여기 써놨잖아요. 선출직, 임명직 대 내부 승진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방직 시민직 혹은 개방직과 관료집단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고공단 전부를 계약직화하자. 일단 계약직이란 뭐냐? 매년마다 계약 갱신해야 되잖아. 밑에서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3급이 됐다 하면은 무조건 일단 1년 단위, 2년 단위, 1년 단위 아니고 2년 단위일 수도 있고 5년 단위일 수도 있죠. 계약직을 작성을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음 올라가가 아니고 이제 그 직책만 가지고 뽑힌다라는 뜻이에요. 계약직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놓고 뽑아갖고 집어연 거지 내부 승진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부 승진은 가만 앉아 있으면은 뭐 안에서 인사규정 잘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면은 뭐 몇 급까지 해 장관까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저기 어떻게 합니까? 예? 공채. 공채는 우리나라는 지금 5급 공무원 공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일단 그까지 없애자 하면 이제 이야기가 커지니까. 모델을 유지하면서. 아니 그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위에 대해서 그냥 뽑거든요. 네. 수시 모집이에요. 그렇죠. 딴 데는 다 네. 직책을 놓고 직책에 맞는 사람들을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말했던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래갖고 뽑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5급 해가지고 뽑아갖고 바로 되자마자 또 자리를 주잖아. 아까 독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턴 기간을 거쳐가지고 또 5급 공무원들을 주잖아요. 우리는 되게 쉽게 준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좀 겪어야 되고 우리도 인턴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5급 공무원이요 사실 일은 많이 해요.
그리고 애들이 능력은 있어요. 요즘은 박사급 애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권한이 엄청나게 커요. 5급이라는 애들이. 왜냐면은 중앙의 5급은 과장급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아니구나. 과장이 아니구나. 저기 지방이 5급이 과장이고 일단 이제 과장 되기 전에 근데 이제 걔들이 실질적으로 핸들하는 예산이 크거든요. 4급이 되면 과장이잖아요. 근데 4급 과장들이 중앙에서 가지는 예산이 지방 공무원하고 비교가 안 되고 중앙이 가지는 것들 다 하는 일이 보통 이제 중앙부처의 과장들은 장관한테 직접 리포팅을 해요. 그리고 장관이 일이 있으면은 그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그 올리라 그러면 그 정도 능력들이 다 나와요. 부서마다. 과가 그 맡은 일들이 그 독보적으로 크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 과장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엄청난 파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급까지 올라가는 그냥 5급 시험이라는 게 너무 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차라리 저기 9급도 없애고 아예 7급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내부적으로 그 5급이 되기 전에는 뭐 저기 자격고시를 한번 보든 아니면 교육을 그 행정학교 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 갖고 그걸 거치게 하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뭐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개혁하자 하는 거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서 임용 과정 최초 임용 과정에 대한 것까지 다루면은 복잡하니까 그것보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그다음에 개방직이냐 이런 거 특히 임명직에 대한 문제 고공단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우리나라 관료주의 이 부분만 혁파를 해도 그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이제 고공단 전부 다를 계약직으로 하자. 계약직은 자리를 놓고 사람을 일단 뽑아 들어가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임기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이미 계약직이 된다는 소리는 정년퇴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년퇴직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 고공단에 들어오는 순간 정년퇴직하고 자리에 어플라이 해갖고 당첨된 거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실국장 내부 승진이라도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실국장 등이 우리나라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걸 정무직으로 임명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개편해갖고 이걸 책임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내부 승진을 아예 막아갖고 관료주의 폐쇄를 끊어야 된다. 물론 그 관료 출신도 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한 게 아니라 문제는 장관이 책임하여서 그러니까 고공단 전부 다 중에서 300명은 장관이 책임하여서 뽑자. 나머지는 뭐 인사위원회를 통하든 내부적으로 어쨌든 뽑든 간에 상관없이 이 300명에 대한 거는 장관이 지명해서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관료의 과잉 자율 통제하는 그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실국장을. 그리고 이제 각종 외청, 각종 위원회 수장들 500명, 이거는 최대한 개방직 하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찍어 내려갖고 청와대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이런 부분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 기업 경영들을 인정해가지고 전문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감사직 같은 경우는 정말 직원에 대한 감사, 직원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 조직들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고공단 중에서 하위 700에서 1000원 아까 말했던 위원회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내부 승진을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여기 이제 써놨는데 현 5급 시험 이야기를 하는데 5급 시험을 계속 유지한다면 가능하면은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정식 임명하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까지는 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전 이야기도 해놨잖아요. 일반 직급을 축소를 해가지고 이 1급부터 9급대 있는 거를 좀 줄여가지고 4, 5단계로 조정을 하고 특히 9급 같은 경우는 좀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걸 차라리 임시직이냐 단기 계약직으로 바꾸고
지금 보면은 그 공공기관의 계약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지자체도 계약직 많이 써요. 부급 대신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약직이지만 예를 들어서 고용을 그 보장하는 계약직으로 이제 인턴제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든지 혹은 어떤 허들을 넘었을 때 무조건 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현재 구급하는 거는 보면은 동사무소 같이 군 대체복무자가 하면은 딱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일단 바꾸고 공무원 수도 좀 줄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들 이 아직 중앙 공무원에 비해서 적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 아마 그게 저기 복지 서비스 부분 안에 아직도 사람이 적어서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에 들어간 친구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죽을 노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는 사람도 있고 싶어. 예,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일을 한 만큼 어쨌든 그 보수를 지불하고 숫자를 어쨌든 적절하게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게 디테일이니까 제가 디테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임명직이 내부 승진과 그 저기 대립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딴 데처럼 관료들의 과잉 자율을 제한하자 하는 원칙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방직을 민간 경력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 내가 민간직 거기를 실국장을 넣지 않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민간직을.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지방에 가면 안 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수를 확 기본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거는 뭐 특히 감사, 경찰, 판사 뭐 이런 쪽에는 선출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우리나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고, 공무단임에 대한 어쨌든 시민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하자. 자, 제가 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실은 민주주의 문제, 시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뭐 저도 이제 할 때마다 공부를 더 새로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들 자체를 찾으면서 좀 적합한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방만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자체가 뭐 무게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AI한테 물어갖고 왔는데 질문을 잘못하면 엉뚱한 걸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이상하다 싶은 거 다시 물어봐가지고 아까처럼 기재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기재부 국토부 자료는 사실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고공단 이런 걸 물어본 게 저도 물어보고 답 나온 거 보고 기가 안 찼어요. 이렇게 답을 얘가 해주더라고요. 그걸 뒤져가지고. 그래서 참 난감한 답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서로가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